안녕하세요. 한국공학칼리먼과 함께하는 석학 멘토링 진행을 맡은 연세대학교 글로벌 융합공학부 박사과정 전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장민아입니다. 석학 멘토링 5강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해 멘티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함께 해주실 석학 멘토이시자 인공지능 건축설계의 선구자 조성현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워크의 대표 조성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선통신이나 인공지능 등 IT 기술에 관심이 많아 현재 대학원에서 그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요. 나아가 융합공학을 전공한 만큼 졸업 후에는 공학이 사람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기술과 정책, 문화가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화학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천연가스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료로 가공하기 위한 공정을 다루는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에게는 생소한 인공지능과 건축 설계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이제 대표님의 강의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여기 계신 두 분께서는 인공지능 건축 설계를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면 혹시 들어보셨으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접해본 적은 없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미술이나 건축 등 창작의 영역까지도 접목될 수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우연찮게 알게 되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주식 투자로 뻗어간다는 것을 알고 또 어디로 뻗어나가는지 찾다 보니까 건축 설계에도 뻗어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공지능 건축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한번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서울에 아주 작은 땅이 있고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더 가치를 올리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 짓고 싶으신지 또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혹시 질문에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아주 작은 땅이라 하셨고 심지어 땅값이 비싼 서울이니만큼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바라본다면 건축비도 적게 들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디자인까지 예쁜 건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땅값이 비싼 서울에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은 건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게 인공지능 건축 설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것은 인공지능 건축 설계가 도입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건축 설계가 이제 도입되기 전을 보면은 이제 하나의 땅에 대해서 이 땅을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법규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 환경도 알아야 되고 주변의 이제 부동산 시세도 알고 그래서 이 땅에 맞는 계획안들을 하나하나 좀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서 찾게 되면은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토지나 이제 대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지만 이런 좀 작은 땅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일일이 상담해주기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인공지능 이제 건축 설계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단지 내가 필지를 하나 클릭하고 여기에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은 바로 30초 안에 내가 원하는 땅에 원하는 건물은 이제 어떤 형태가 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사업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잘 학습된 인공지능은 마치 한 명의 건축가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 건축 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게 될지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소개드리면은 저희가 서비스하는 이제 랜드북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바로 접속해서 주소를 입력하면은 내가 원하는 땅에 원하는 건물, 그다음에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고요. 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이제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과는 달리 너무 개수가 많고 작다 보니까 일일이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어려운데 다양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상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페이스워크를 만들면서 처음 이제 도전했던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베트남에는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가 있습니다. 이런 주택 설계를 위해서 저희가 베트남 지방 정부들의
이 땅을 입력하면은 이 땅에 맞는 건축 설계 형태와 시공비를 산출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인공지능이 건축 설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건축 설계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제가 건축사 사무소를 만들어서 많은 토지를 검토하고 집을 지어보면서 알게 된 것은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시장에 문제는 많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공지능 건축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 원래는 건축가로 활동하셨었군요. 그렇다면 대표님의 원래 꿈도 건축가셨나요? 졸업 후에 다양한 진로를 고민 중인 저로서는 대표님이 지금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는 길을 걷기까지의 과정 역시 궁금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건축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가장 건축을 잘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좀 가장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건축을 도와줄 수 있는 컴퓨터공학,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이제 부전공을 신청해서 열심히 또 과목들을 들었었고 또 부동산 학회에 활동을 하면서 이 도시는 좀 어떤 요소들이 있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창업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그 컴퓨터공학과 부동산을 결합시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IT 회사를 다시 재창업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스페이스워크가 궁금해지는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건축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땅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기술로 해결하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혁신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이어서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선 건축가고 좀 더 지금은 기술에 기반해서 건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하면서는 이렇게 작은 땅에 많은 건물들을 검토하고 이제 지어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건축을 전공했고 또 컴퓨터공학을 이제 부전공 신청하고 전공 과목들을 많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학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만들어서 3년 동안 이제 서울의 작은 땅들에 대해서 200개 정도의 토지를 검토하고 주변 상황에 맞는 20여 채의 건물을 이제 설계하고 지어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토지를 정말 잘 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특히 서울에서 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되게 작은 땅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도와주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는 3,800만 개의 땅이 있고 이 땅의 조합까지 계산하면은 이제 수십억 가지인데 이 땅들을 가장 잘 쓸 수 있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로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기술로 이제 풀기 위해서 스페이스워크를 창업했고 지금은 60여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5%는 전산학, 수학, 물리학, 금융공학 등을 전공한 엔지니어가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알고리즘,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의 업무를 또 부동산 분야의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현재 한 누적 1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해서 저희는 이제 땅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도입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대답은 소프트웨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하나의 문제가 굉장히 작더라도 전체가 크면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전문가와 좀 소프트웨어의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 설계의 예를 들게요. 그러면은 10만 평 정도 또는 이제 10,000평 정도의 아파트를 설계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설계비도 수수료도 비쌀 거고 굉장히 신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그 문제를 이제 도전할 수 있을 텐데 문제가 만약 10분의 1, 10,000평이라고 하면은 1,000평 정도의 설계다. 그러면은 10분의 1로 줄어들지만 절대 노력이 10분의 1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수수료는 그에 맞춰서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 더 작은 문제들이 있어서 10,000평짜리 아파트를 설계하는 거나 100평짜리 단독주택을 설계하는 거나 과연 100배의 노력의 차이가 들까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좀 큰 단위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드리는 노력 대비 그 수수료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를 잘 만들면은 그 문제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복제해서 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하나의 문제가 1,000원짜리 설계비를 받는 문제다 하더라도 전체 개수가 많으면은 충분히 규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소프트웨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으라고 하면은 기존의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술이 그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페이스워크가 좀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이제 같은 스케일로 본 이제 세 개의 도시의 모습인데요. 이제 왼쪽은 이제 서구의 도시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아시아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좀 차이점들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건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다 여의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들이 뭐 수천억, 수조 원, 아무리 작아도 이제 수백억 원의 가치가 되는데 이제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서울의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이제 역삼역 인근인데요. 대로변의 건물들은 크지만 바로 한 골목 안쪽만 들어도 굉장히 작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대규모 건물들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도와주기 좋지만 이제 안쪽은 굉장히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만 본다고 하더라도 100평 이하의 토지는 거의 전체 80%, 그다음에 200평 이하의 토지는 이제 90%고 이들 토지들을 가장 잘 쓰는 방법들을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기술로 저희가 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제 3,800만 개의 토지가 있고 이 조합까지 계산하면 이제 수십억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땅들의 조합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기술로 풀자가 지금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워크의 핵심 기술은 토지의 이제 물리적 환경, 건축 법규, 부동산 시세에 맞춰서 이 땅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제 두 가지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하나는 인공지능 건축 설계 엔진이고 하나는 이제 가격 추정 엔진입니다. 우선 가격 추정 엔진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 가격 추정 엔진은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 학습해서 새로운 토지나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물건들이 어떤 새로운 뭐 건물들이 있을 때 이게 임대된다면 또는 매각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를 추정하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토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은 한 세대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답을 알려주는 엔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저희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건축 엔진입니다. 이제 흔히들 이제 많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딥러닝을 이제 많이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 뭐 워낙 또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수십만 장의 뭐 고양이 사진을 라벨링해서 저희가 학습을 제공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학습하고 나서 새로운 사진을 주면은 이거는 고양이 사진인지 아닌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설계는 좀 이런 방식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첫째는 그렇게 라벨링 된 데이터도 없고 또 하나는 이 건축 법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로 현재를 학습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택한 것은 이제 심층 강화 학습인데요. 그러니까 심층 강화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의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환경을 만들면 그 환경에서 이제 스스로 이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제로를 보면은 과거 인간이 바둑을 두었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바둑을 끊임없이 두어가면서 바둑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지를 이제 그 푸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 건축에 대해서 큰 환경, 주어진 조건, 그 다음에 현재 법규를 입력하고 여기에 맞춰서 최적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본다고 하면은 이게 작은 땅에 전문가들이 이제 주차장을 이제 푼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주차장의 기본 규칙을 알려줍니다. 뭐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진출입구는 하나고 뭐 앞에는 뭐 몇 미터를 띄워야 되고 이걸 알려주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계속 학습을 해서 그 다음에 이런 땅을 주면은 보자마자 왠지 이 이유는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땅에 가장 최적화된 주차장은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이제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건축 설계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층 강학습을 통했을 때 저희가 깊이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확장성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들이 작게 쪼개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빌라를 푸는 방식이 다르고 아파트를 푸는 방식이 다르고 오피스를 푸는 방식이 다르고 다 여러 가지 방식의 설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그 문제를 다 푼다고 해도 또 일본 건축의 문제가 다르고 미국 건축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런 규칙들이나 이런 맥락 등을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가장 크게 큰 규칙을 주면은 스스로 이 건축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배워나가는 방식이 가장 확장성 있게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서 심층 강학습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스페이스워크가 주목하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제 소규모 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대규모 토지 개발에 비해서 수익과 수수료가 작다 보니까 소규모 토지는 이제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개발 시장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의 힘으로 소규모 토지의 잠재 가치를 확인하고 이 가치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개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둘째로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지만 정보를 얻기 어렵고 관련 절차가 복잡해서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충분한 정보를 쉽게 찾고 필요한 절차를 간편하게 거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바일로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좀 이 기술이 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방식대로 각 시민들이 각자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지를 최적화해서 저희가 이 땅을 잘 쓸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큰 틀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또 개발공사와 함께 최적의 정책 수행 방식을 찾기 위해서 저희 좀 많은 일들을 좀 해왔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수천 개 필지를 대상으로 주변에 어떤 주민의 토지와 함께 개발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찾아서 그 정책을 이제 수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 땅에 적용을 해서 어떤 부지가 가장 정책이 시급하고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더 국토를 더 잘 쓸 수 있는지를 찾아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안에서도 다양한 토지 개발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 내 개발은 또 결국 인공지능의 역할을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실의 상황을 모사해서 거기 이 땅에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분야들의 인공지능 건축 설계가 쓰이고 있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는 사실 이제 공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간 내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마주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소통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이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인공지능 건축 설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좀 인공지능 건축 설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내용을 들어보시고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거침없이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좀 강의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일단 대표님의 그런 강연을 듣고 설계 규모도 작고 수수료가 작아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손닿지 않는 곳까지 파악하시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틈새 시장을 정확하게 공략하셨다는 점을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대표님의 강연 슬라이드 중에 서울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인구 밀도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또 건축 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협소주택이나 복합 건물 등의 새로운 건축물들이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에서 질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다 해결하는 일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인공지능 건축 설계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을 듣고서 건축가보다는 약간 프로그래머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그 프로그래머라기보다는 건축을 목표로 하는데 건축을 좀 수행하는 방식을 기술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공간을 이 도시에 설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건축에 IT 기술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럼 아까 인공지능에서 심층 강화 학습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바둑 같은 경우는 확실한 승리의 방향성이 있지만 건축은 정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규칙이나 학습하는 데 필요한 법규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리워드, 보상의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심층 강화 학습에서 저희 환경은 건축이 표현 가능한 상태가 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계단실이 여기 설계되면은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건축 방 실구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선들이 바로 연속되어서 건축이 표현 가능한 대부분의 수들을 저희가 환경에서 좀 구현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하는 이제 목표, 그러니까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치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수익성이다 그러면은 어떤 이 방의 크기, 실의 규모에 맞춰서 예를 들면 원룸이면은 이 주변 원룸의 시세가 얼마인지 거기 맞춰서 저희가 전체 수익성을 추산해 볼 수 있고요. 또 실의 쾌적성이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지
그다음에 조망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들을 튜닝해가지고 또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 각 사람들에 맞춘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저희가 리워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인공지능 기술이 설계에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설계를 넘어서 이제 시공 단계에 활용되었을 때 어떤 분야에서 가능할지 말씀해 주세요. 시공 분야에 도입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 단계부터 그 시점 시장 상황에 맞춘 이제 자재 가격이라든지 물량을 최적화하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고객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을 클릭하자마자 실제로 지어지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공사비가 될지도 바로 연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인공지능 건축 설계의 핵심 역량 중에 건축물의 미래 가치를 측정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또 한 명의 건축가로서 건축물의 미래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미래 가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건물 상태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주거의 쾌적성이 개선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방들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쾌적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변이랑 얼마나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로 하는 사업성, 그러니까 현재 건물이 생산할 수 있는 가치 대비 이제 새로 지어진 건물이 생산할 수 있는 가치를 저희가 미래 가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이 획일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일단은 여러 조건을 받아서 또 여러 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한 안들을 뽑을 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제공하는 설계안이 아직 디자인의 끝단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즉 이 땅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쓸지를 바로 산출해서 건축가들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맞는 건물들을 이제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가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남겨주기 때문에 디자인에 더 쓸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인공지능 자동 설계 프로그램을 만들다고 이제 건축가분들께 얘기했을 때 불가능한 도전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정말 애정 어린 조언들도 이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많은 건축가분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상담을 훨씬 더 잘하고, 그다음에 이 땅에 더 맞는 건축물들을 찾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면 사실 건축가부터 시공사, 소비자까지 모두 다 고려한 기술을 설계하시느라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불가능한 도전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표님을 다시 뛰게 만들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좀 작은 증명들인 것 같습니다. 작은 증명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저희가 그 문제를 끝까지 풀 수는 없더라도 단계적으로 나는 이 정도 문제는 이 기술로 풀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더 연구하면은 그 다음을 풀 수 있다라는 좀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증명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 방식을 끝까지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저희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창업을 두려워하는데, 대표님도 처음에 창업에 뛰어드실 때 이제 두려움이 크셨을 것 같아요. 가령 직원들의 월급 아니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대표님께서 근데 어떤 마음으로 창업에 뛰어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3년 후에 창업을 했으니까 젊은 나이에 창업에 도전을 했는데, 그때는 좀 더 잘 몰라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처음에 사무실을 만들 때 안 되면 다시 취업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더 하거나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6개월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사실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도전을 하고 또 여러 문제들이 이제 풀다 보니까 좀 기회들이 와서 이제 계속 이제 창업까지 이어졌고, 돌이켜 보면은 오히려 좀 잘 몰라서 정말 풀고 싶어서 이 문제에 도전을 하고 싶어서 창업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이런 창업담을 들어보니까 정말 젊은 나이에서 느껴지는 패기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원래 많은 노력도 하셨겠지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실패나 좌절의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뼈저리게 아픈 실패담 한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저희 사무실의 시작에 좀 그런 실패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제공했던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이 공공기관은 그 전까지는 이제 상담해줄 수 없던 주민들 상담을 저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상담을 이제 진행해주는 것을 진행했었는데요. 제공하자마자 바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첫째는 너무 다양한 조건들의 그 토지들이 들어오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물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위기였던 것은 공공기관은 엄청나게 이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많은 요청을 하는데 이 결과물들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제 또 하나 알게 된 게 제가 건축가 중에서는 굉장히 기술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게 건축가 중에서는 기술이 최고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벤처기업 중에서 꼴찌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 실력과 이 팀으로는 이 문제를 좀 풀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한테 정확히 이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공한 소프트에서는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상담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보완을 해서 할 테니까 저희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주민 상담을 이제 고객사도 그걸 배려하면서 잘 진행을 해왔고 그 과정 중에서 또 여러 좋은 엔지니어분들을 만나고 또 설득을 해오면서 이 팀을 만들었던 것이 당시에는 또 정말 힘들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지금의 저희 회사가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스페이스 워크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께서 실패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마음의 위안이 조금 되기도 하네요. 네, 그렇다면은 창의적인 공학도가 되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질 혹은 노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진심으로 좀 풀고 싶은 문제에 도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풀리는 경우는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를 찾았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작은 증명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스스로를 위해서도 또는 이 주변에 저희가 방향이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그래서 이 한 작은 증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끈질기게 끝까지 풀릴 때까지 잘 도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 끊임없이 문제를 풀고 가면은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모습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도시란 말을 생각하면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도시가 되게 우리한테 중요한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공학 혁신을 통해 만들어지게 될 스마트 시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이 계속 도시에 수집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시에 필요한 요구 조건을 먼저 캐치하고 더 빨리 제한할 수 있는 미래 도시가 저는 상상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건축, 인공지능, 창업 이렇게 세 가지 다 이렇게 도전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더 도전하고 싶으신 분야 아니면 꿈이 또 있으신가요? 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술은 작은 문제지만 전체의 규모의 문제가 크면은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 설계 또는 도시 설계의 문제를 보면은 정말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의 아주 가난한 농민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정말 작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일 그리고 그에 대한 대표님의 열정에서 스페이스 워크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까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공학도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풀고 싶은 문제를 작은 증명들을 해나가면서 끝까지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공학도가 되도록 노력하며 대한민국 공학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석학멘토 조성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